네, 여우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시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앞서서 이 MSCI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신규 편입이 되는 내달부터 그런 종목들이 오전에 강세를 보이고 제외되는 종목들이 오전에 약세였거든요. 근데 오늘 장 마감을 하고 나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동양종금증권, SK브로드밴드 오늘 약세 출발했다가 끝나고 나니까 강세였고. 상승 반전했죠. 네. 근데 현대하이스코어는 오히려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으로 빠지고 그런 거 보면 편입됐다고 좋고 안 편입됐다고 나쁘고 그런 것도 아닌가 봐요. 오늘 이제 오전 증시에 거기에 대한 그 키포인트는요. 2100포인트를 깨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특별한 모멘텀도 없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뭘로 한번 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한번 주가를 부흥시킬까라고 해서 오전 중에는 이 MSCI에 대한 편입된 종목, 재배된 종목들이 영향을 받았지만 오후가 되면서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이제는 기술적 반등을 해도 되겠다. MSCI 지수 뭐 의미 있겠어? 라고 해서 오히려 이렇게 약발이 좀 이렇게 밀리는 부분이었죠. 근데 신규 편입 종목을 보니까 뭐 현대위아도 그렇고 KP케미칼도 그렇고 이번 강세장에서 주도를 했던 종목들이었어요. 네, 그렇죠. 계속 이 선진국 MSCI, 이 선진국 이 종목별 이 지수에 편입이 되고 이제 제외가 되는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제 주도주 중심의 편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 것 같고요. 이제 향후에 또 이제 주도주의 흐름이 바뀌면은 또 다시 편입 종목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런 오히려 그 종목에 편입됐던 종목들이 좀 장 막판에 약세 흐름 반전됐다던가 뭐 아니면은 편입이 제외됐던 종목들이 장 후반에 상승 반전됐다 이런 것들은 이미 좀 전날에 이미 편입이 되고 안 되고의 이런 영향에 의해서 좀 선반영되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황을 그런 분석을 해볼까요?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지루해요. 예, 뭐 2007, 80까지 떨어지겠다 했는데 이거는 확 떨어지는 것도 일단 아니고요. 오늘 2100선에서 정체된 분위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날 시황 분석하기가 더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좀 애매한데 일단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시황 분석을 하자 보면 제가 항상 이 여우방에서 시황을 말씀드릴 때 글로벌을 이야기하고 이제 국내 증시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한번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사실 장중에 이 외국인들의 매도 실에 인해서 사실 2100포인트도 하회를 했죠. 그래서 과연 이거 2070 깨는 거 아니야? 뭐 2060 깨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는데 결국에는 장 후반 들어서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외국인들은 역시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중국이 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중국의 힘을 빌어서 반등하는 2100선은 좀 지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원화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했던 부분이었고요. 장중에 사실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그 힘은 좀 약했고 지금 역시 핵심은 달러 강세라는 부분인데 달러가 사실 한 옵션 만기 이후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급등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달러도 약간 달러 강세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었고요. 또 미국도 유로존 이야기 나오면서 계속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조차도 기술적인 반등 구간은 보일 것 같습니다. 아마 중국과 홍콩과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기술적인 반등의 선두를 좀 오늘 만들어 놨던 것 같고요. 포르투갈 구제 확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로존에는 리스크가 남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8월에 채무 불이행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경기 지표도 부진해서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을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보였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는 달러도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올라왔고 그런 변동성에서 글로벌 증시는 기술적인 반등에 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이 지금 8월 달에 이 채무 불이행 문제 때문에 무언가 이렇게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뭔가 뭐 돈을 풀든지 뭐 달러를 강세를 만들지 할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런 뭐 빈라덴이 사망 이후에 테러도 사실 남아있고요. 일본에 대한 원자력, 이 방사승도 남아있고요.
뭐 유로존도 남아있고 아직까지 리스크는 굉장히 많지만 네. 일단 기술적인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반등 구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소영 연구원님께서는요. 네, 중국 이야기를 바통 터치를 받아서 조금 더 언급을 해보면요. 중국이 이제 내일부터 지준율 인상에 나섭니다. 그 연 21%로 지준율을 인상을 했는데요. 네. 이 긴축에 대한 후유증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제 중국의 이 대부금리, 그러니까 너무 지준율과 그 대출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을 받다 보니까 이 대부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연 100%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서 구리 캐리 트레이드라는 것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리가 너무 높은데 구리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이 특히 이제 주택 관련 이제 건설 업체들이 이 구리를 사놓고 이 구리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거죠. 이래서 구리 가격이 최근에 오늘도 그렇습니다. 원유와 금 가격, 은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구리 가격이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것이다라고 뭐 시황에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너무나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과 지준율 인상에 대한 후유증이 각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하반기 들어서 중국의 긴축 가능성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이런 부작용을 좀 완화하려는 이런 움직임도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쪽에는 하반기에는 긴축보다 경기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모르겠어요. 많은 전문가들의 오늘 의견을 종합해보면 오늘 그 장중에 반등했던 부분이 의미가 있기보다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 오히려 매수 세력에게 도망갈 기회를 제공한 그런 반등이 아니었을까. 1차 반등은 거의 무시하고 오히려 이후에 나타나는 되돌림 조정을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좀 더 우세했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의 정재훈 대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황포인트 잡아주실까요? 예, 일단 뭐 유럽 재정위기는 뭐 일단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시 한번 생각 드는 거지만 결국 뭐 IMF 쪽에서 보증 얘기가 나왔었고요. 결국 IMF가 사실 뭐 프랑스 총재가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뭐 미국 쪽에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뭐 돈이 부족하면 미국에서 기축통화를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IMF가 뭐 유럽발 재정위기 쪽 측면에서는 메꾸시는 여유가 어느 정도 계속 있다. 따라서 뭐 잘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이제 유럽발 재정이 넘어감에 따라서 유로화가 소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결국 달러 강세를 약세로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봐야겠지만 당분간 달러 강세 쪽으로 인해서 유로화가 반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제한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제 또 유가가 다시 이제 중요한 지지선 쪽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추세로 가서는 다른 얘기가 없으면 좀 당분간 좀 하향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그 유가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오늘 정유화학주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반등이 조금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한 가운데서 결국 기관 쪽 이해관계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문사 랩계자들이 지금 뭐 정유화학주를 한 10% 이상씩 들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가 한 10% 이상씩 났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좀 수급으로 극복해 보려는 좀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 수급이 정유화학 쪽에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 매도에 약간 밀려서 큰 폭의 반등이 나오기는 당분간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지금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기술적인 조정을 거쳐서 장기적인 상승 추세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유가 상승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뭐 OCI라든지 그전에 말씀드린 주도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을 다 만회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최근 이제 미국에 대해서 제가 어제 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집권 3년 차인 오바마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상품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던 증거금 인상이라든지 원유 가격에 대한 그 증산을 통해서 하락을 시킨다는 점은 결국 자기가 집권에 해 있는 시기에 경제 발전을 가속도를 내서 단기간에 많은 것을 뽑아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미국 시장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경기 모멘텀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2100에서 지금 지지선을 확인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선은 2070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7년도 최고치이자 우리나라가 그 최고치를 뚫으면서 2200까지 올라갈 수 있던 원동력인 또한 외국인들이 강력해서 매수가 들어왔던 2070선에 대해서 지지 여부가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저는 그 이후에는 반등 양상으로 갈 것이고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오히려 시장은 강세로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의 포지션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완전 주도주라든지 다른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이너스 어느 정도 나 있으시거나 수익이 났던 부분을 소폭 반납을 했을 겁니다. 저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5월달 장세만 좀 인고의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잘 넘기시면 6월달 시장은 생각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물량을 뺏기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거래량을 줄이고 바닥을 다지는 작업에서 누가 버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년 수익률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뭐 MSCI 뭐 편입되는 데는 종목에 대한 얘기들이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11월 30일 날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 현대상선이라든지 다른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호석유화 기준으로 뭐 외국인들 매수를 따져보면은 하루 거래량만큼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급적으로 최근 뭐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MSCI에 대한 부분 분명히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좀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중국도 그 저가 자원주들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소폭 반등 나왔습니다. 그동안 유가 하락을 통해서 큰 폭으로 조정받았던 업종들이 과연 살아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순수화학주 금호석유에 대해서 단기 관심권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업종 얘기해볼까요? 먼저 오늘은 이 업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바람잘 날 없는 은행주였습니다. 소외도 많이 받았고 참 핍박도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금융의 이 민영화에 대한 이슈 그리고 매각에 대한 소식이 오늘 한 2시 40분경에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금융지주 매각 추진 방안입니다. 자회사 일괄 매각 최소 입찰 지분 규모 30% 이상으로 지금 설정이 되고 있고요. 향후 일정 보시죠. 5월 18일 매각 공고가 나오고요. 5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LOI 접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연구원의 입장에서 파악을 해보죠. 네, 일단은 이제 KB금융에서는 우리 금융지주를 인수할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미 며칠 전에 우리은행 인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는 산은금융지주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산은금융지주와 우리 지주 간에 지금 입장 차이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좀 매각이 될 때까지 조금 진통은 예상이 됩니다. 이들의 입장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산은금융지주는 우리은행을 인수하고 민영화하는 이 두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금융 인수 자금을 이제 마련하는데 이럴 때 이제 유보금이라든가 그리고 회사채, 전환사채라든가 그리고 우선주 발행 등을 통해서 이 자금을 마련하는데 이럴 때 이미 이제 민간 자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보유 지분을 한 10%에서 20% 정도 다운시킬 수가 있고 이후에 기업 공개 시에 또 민간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10%에서 20% 다운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공기업 공적 자금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산은금융지주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금융지주는 입장이 다릅니다. 네. 일단 어떤 형태로 인수 자금을 조달한다 하더라도 일단 산은금융지주라는 타이틀을 갖고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한 이런 것들은 이제 재정 자금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이 우리금융지주의 일단 입장이고요. 그리고 인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민영화까지 되는 데에는 사실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금융지주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입장 차이가 확연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수가 된다면 일단 구조조정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노조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폭풍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은행주가 오늘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특히 신한지주가 오늘 한 1, 2위였을 거예요. 외국인 순매수. 신한지주, 오늘 하나금융지주도 올랐고요. 기업은행도 1, 2%대 이제 올랐습니다.
은행주 뭐 이렇게 되면 오늘 좀 이슈가 좀 긍정적이었는데 이런 효과를 반영을 계속될 수 있을까요? 네. 대응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오늘 만약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 신한지주를 매수했던 그 메리트는 그 은행업이라는 거에 대한 그 기본에 대한 메리트보다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 일정을 좀 봤더니요. 이제 내일 우리금융 매각 공고를 하게 되고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56.97%를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경영 정상화 이행 약정을 완화를 하거나 아니면 해지를 하겠다라고 해서 손을 놓겠다라는 의미를 보였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지분 인수 외에, 그러니까 LOI는 6월 29일까지 할 건데 지분 인수 외에 합병 방식도 허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정말 거대 은행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발키리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증권가에서는 우리투자증권과 대우증권의 인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하다는 증권업대로 지금 거대한 그 금융 기업을 꿈꾸고 있고 은행은 또 은행대로 꿈꾸고 있는데 문제는 증권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워낙 많아서 이제 규모를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축은행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 이 저축은행과 이 금감원의 문제가 계속 지금 뉴스의 이슈가 다뤄지면서 이 후폭풍이 더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은행주는 아직까지 무언가 증권업보다는 금감원의 이런 그 검사 시스템 부분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남을 좀 갖는다는 의미인데 아마 외국인들이 신한주를 매수한다는 거는 이 굵직굵직한 대형 은행사를 꿈꾸면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시청자분들께서 은행주를 좀 담고 싶어라고 했으면 오히려 그럼 신한지주라든가 이런 그 큰 은행주들을 오히려 좀 분할 매수를 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문제는 그러니까 분할 매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직까지 은행주는 어디서 뭐가 어떻게 털지 몰라가지고요.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되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재훈 대리님, 은행주 특히 이제 금융에 대해서 관심권 바뀌죠? 예, 저는 크게 아직 은행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고요. 2, 3주 전에 미리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그렇습니까? 예, 그 외국인 매수에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아직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봤을 때 아직 은행은 좀 준비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최근 또 이제 뭐 예대마진에 좀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번 잠깐 또 말씀드렸지만 결국 은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비이자 부분, 그러니까 비이자 수익 부분, 그러니까 예대마진 말고도 플러스 알파의 영업이익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 부분이 예전에 이제 펀드 판매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아직 뭐 9월달에 이제 랩판매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펀드가 2004년도에 은행 잔고가 2조였습니다. 근데 2007년까지 24배 정도 성장한 47조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펀드 수수료를 엄청나게 챙겼기 때문에 은행주가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멘텀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주가에서 밀고 올라가시는 부분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잠깐 뭐 우리 투자증권이나 우리 금융지주 이제 매각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는 지주가 지금 밀고 있는 방향이랑 오늘 나온 그 얘기들이랑 거의 좀 비슷하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강만수 예전 총재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 핵심 인사로 분류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는 힘을 쓸 수 있는 데는 좀 여건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좀 더 사는 쪽 유리하게 가지 않나. 또한 우리금융 쪽에서 뭐 그 자신들의 지분을 인수해서 하는 방향은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방금 또 뉴스가 지금 나왔습니다만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금융지주와 분리해서 별도로 또 매각될 가능성도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괄적으로 산업은행에 매수를 한 다음에 다시 재팔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도 지금 뭐 방금 또 뉴스화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좀 M&A 쪽은 여러분 하나금융지주나 뭐 외환은행의 그 변동성을 보셨겠지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 걸음 좀 떨어져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자동차주가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부터 조금 눈여겨봐야 될 점은 에다가 N이 지금 이제 대지진을 통해서 지금 유동성을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화 약세로 장기적인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엔화 약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도요타 주가에도 아마 긍정적인 모습을 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금융위기를 통해서 일본 자동차들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 앞으로 이 가격 경쟁력을 찾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시장에는 좋은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동차주를 가지신 분들은 예의주시해서 모니터링 해야 하고 저도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오늘 주도주들 일부분 좀 반등이 나오는
나오는 부분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순수학주 부분들은 조금 더 빨리 움직여줘도 되지 않나 싶고요. 6월달 되면서 또 중국 시장 제가 원래 5월달에 돌아설 거 예상을 했는데 아직은 좀 중국 관련주들도 좀 6월달 지나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네. 최근에 이 내수주들이 선박하고 있습니다. 증시 약세, 지금 틈새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정정 대리님께서는 이 중국 모멘텀을 가진 내수주에도 관심을 갖자라고 몇 주 전부터 얘기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양호하고요. 아직 관심 신규 매수 유효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5월 초에 돌아설 거로 예상을 했는데 노동절 소비가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고요. 이 속도가 조금 느려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세영 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론적으로는 중국 관련 이제 소비주들은 시간을 두고 좋은 모습을 보일 거 예상이 되고 중국이 이미 이제 그 선 긴축을 쓴 나라입니다. 세계 최초로 선 긴축을 통해 금리를 했던 나라고 선진국들이 이제 그 긴축을 들어가던 단계고 이머징들은 긴축을 나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누르는 부분 이머징 쪽은 이미 한쪽으로 방어를 해놨기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때는 횟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선긴축을 한 국가들은 경기가 팽창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중국이 이끌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6월달 돌아서면서 아무래도 중국 관련주들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시적으로 유가가 빠졌다는 얘기는 물가가 내려가면서 소비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겹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 계속해서 매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일장을 위한 전략을 세워보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시황 분석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요즘과 같은 때죠. 네, 그죠. 뭐 내일 전망한다고 해서 뭐 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쉽게 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이제 시황을 이제 매일매일 언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강달러로 지금 전환이 되면 따라서 계속해서 긴축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유동성 공급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로존 이슈에 미국 이슈가 묻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금 경기 회복이 상당히 느린 속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유동성을 좀 더 풀어서라도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가 강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채 발행 한도가 초과가 되면서 이런 여력조차도 조금 마련이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 채권 금리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장기 금리는 미국의 채권이 한도에 다다르겠다라고 언급했던 시점부터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미국도 최고 등급의 채권 지위국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들이 조금씩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덮어버리기 위해서는 미국은 조금 더 강달러를 가면서 유로존 이슈 쪽으로 좀 넘기려는 의도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자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유동성 공급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글로벌 경제에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이런 효과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는 조금 어렵지만 좀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좀 다시 한번 유동성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큰 틀에서 봤다면 이순복 주임님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한번 주시죠. 네. 일단 지금 장중에 하실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악세를부터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술적 반등은 올 거고요.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전문가분들이 5월달만 좀 조심하면 6월달 좋을 거다라는 너무 장밋빛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미국이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조정이 6월달까지 기간 조정이 길게 갈 수 있는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지수가 2070포인트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는데 종목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수로는요, 외국인들이 매도하기 위해서 자, 2070포인트 요거 안 깨면은 저 좋다며 내가 안 깨줄게 라고 걔네들이 패는 게 아니라 정말 사정없이 매도를 하기, 그 원달러로 인해서 사정없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꼭 2070을 깨면 추세가 빠지니까 다 던져야 된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단지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신용은 없으셔야 되고 만약에 현금 보유를 주식을 갖고 있다면 2070은 깨던 2050을 깨던 무조건 홀딩하십시오. 하반기를 보고요. 종목들은 계속 나오고 계속 시황은 변동할 수 있으니까요. 섣부른 언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종목을 외국인이든 기관한든 손바꿈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재훈 대리님 대응 전략 세워주실까요? 예, 방금 전세영 연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최근 유가락을 부추기고 있고 또 한 가지 부채 한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전략을 짜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을 풀기 위한 좀 논리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최근 많이 오른 곡물 가격과 원유 가격을 일부러 낮춤으로써 이머징 국가의 반발을 좀 축소시키고 그 가운데서 좀 이제 그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다시 약세로 뒤집는 거에 대해서 아마 또 그러면 반대 의견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속셈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 뭐 큰 이벤트는 이미 다 지나갔죠. 미국 시장은 아마도 별 얘기가 없는 가운데서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또 소폭 반등 나오고 안 좋게 나오면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매일 아침마다 미국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2070포인트에 대한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점은 2007년도 2070포인트 갔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영업이익이 50조였다면 지금 2011년도 예상은 100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같은 지수인데 영업이익이 더블이 난다는 점은 그만큼 우리나라 지수가 저평가, 펀더멘털 저평가되어 있고 외국인도 이런 부분을 지목했었기 때문에 2020포인트, 2200포인트를 만드는데 좀 주력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기업이익이 받쳐지는 시장에서는 크게 하락 걱정에 대해서 너무 가져가셔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보시면서 바닥을 다지는 국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매수로 관점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